안녕하세요. 김기범 강의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국제물류론 24회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4회 같은 경우는 작년도 시험과 비교했을 때 난이도 측면에서는 크게 차이는 없었어요. 생각보다 여러분이 좀 쉽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다만 몇 문제 관련돼서는 이제 특히 국제 규칙이라든가 국제 법규라든가 이런 것들과 관련된 문제가 좀 까다롭게 출제가 된 것들은 있는데 그 외의 것들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는 좀 평이하게 출제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 푸셨을 때 크게 어려움 없이 좋은 점수를 얻으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1번 문제입니다. 국제물류의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수량적 기능, 생산 수량과 수비 수량의 불일치를 화물의 집화, 중개, 배송 등을 통해 조정한다. 생산량과 소비량을 물류를 통해서 조정을 한다라는 개념이고요. 자, 니은 생산자가 제공하는 재화와 소비자가 소비하는 재화의 품질을 가공, 조립, 포장 등을 통해 조정을 한다. 생산 물류, 조달 물류와 관련된 내용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가격적 기능, 생산자와 소비자를 매개로 운송에서 정보 활동에 이르기까지 모든 비용을 조정 가능하다. 자, 물류를 통해서 생산비와 그다음에 물류비가 통합이 됨으로써 소비자에게 이제 가격이 공개가 되는 거죠. 자, 이러한 생산지와 소비지 간의 가격 조정에 대한 역할을 물류를 통해 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리을 보시면요. 시간적 기능입니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인적으로 다르고 분업으로 발생하는 복잡한 유통경제 조직을 운송과 상거래로 조정을 한다. 이게 시간적 기능과 관계가 있나요?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위치가 다르잖아요. 장소적으로 다른데 이것을 물류를 통해 시간적으로 조정한다? 잘못된 설명을 하고 있죠. 오히려 미음의 보기를 보세요. 재화의 생산 시기와 소비 시기를 조정을 할 수 있다. 물류를 통해 생산과 소비의 시간 간격을 줄일 수 있다. 그런 측면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적 기능은 오히려 미음에 나와 있는 설명으로 봐야 되고요. 리을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은 오히려 장소적 기능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물류를 통해 장소적 제한을 넘어설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기역과 니은, 디귿이 그나마 옳은 정답이다라고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82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국제 운송의 형태는 천연가스, 원유 등 에너지 자원의 수송이 이용이 되며 구축을 위해서는 대규모 자본 투자가 필요하나 일단 구축되면 이를 운영하기 위한 변동 비용은 그다지 크지 않고 인적 노동력이 거의 필요하지 않은 운송이다. 자, 천연가스와 원유 등을 운송을 할 때 사용이 됩니다. 도로를 통해 운송할까요? 철도를 통해 또는 항공, 해상을 통해 운송할까요? 아니죠. 천연가스라든가 원유 등은 보통은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운송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러시아에서 생산된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유럽으로 공급이 되고 있죠. 자, 그래서 가끔씩 막 문제가 나오잖아요. 뉴스에서 얘기가 나오잖아요. 유럽 쪽하고 그다음에 러시아하고 관계가 좋지 않을 때 러시아 측에서 자주 하는 협박이 뭐죠? 송유관을 끊겠다라는 거잖아요. 가스라든가 이런 것들, 원유라든가 이런 공급을 유럽으로 가는 공급을 줄이겠다 또는 막겠다 이런 식으로 막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천연가스라든가 원유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공급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건마다 운송이 필요한 도로, 철도, 항공, 해상으로는 수요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아예 거대한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서 일단 설치를 해놓고 지속적으로 공급을 하게 되는 형태입니다. 일단 파이프라인이 형성이 돼버리면 송출되는 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컴퓨터라든가 기계 제어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하기 위한 인력이 필요할 뿐 기타 도로철도 항공해상 운송처럼 물건을 선적하고 운송하는 데 필요한 인원들은 필요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우리가 파이프라인 운송에 대한 설명이구나 라고 쉽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북한도 중국을 통해서 원유를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공급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83번 보겠습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국제 물류 시스템은 기업, 수출국 기업에서 해외 자회사 창고로 상품을 출하한 후 발주 요청이 있을 때 해당 창고에서 최종 고객에게 배송하는 가장 보편적인 시스템. 수출국에서 일단 외국에 있는 자회사한테 물건 보내놓고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 자회사 창고로부터 물건이 공급이 되는 형태입니다. 자, 이게 무슨 형태죠? 어떤 시스템이죠? 그렇죠. 가장 기본적인 시스템이죠. 우리가 고전적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니은 볼까요? 수출국의 공장 또는 배송센터로부터 해외 자회사의 고객 또는 최종 소비자나 판매점으로 상품을 직송한다. 기업처럼 외국에 있는 자회사 창고를 거치지 않고 수출국에서 바로 소비자한테 물건을 직송한다. 바로 보낸다라는 거죠. 해외 자회사는 상거래 유통에는 관여하지만 물류에는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 해외 자회사는 주문은 받지만 본인의 창고로 물건 받아서 배송하지는 않는다. 무슨 시스템이죠? 그렇죠. 직송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어렵지 않은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무역 개론, 국제 물류 개론 부분 할 때 살펴보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요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84번 보겠습니다. 이런 형태의 문제가 가장 매 시험마다 출제가 되고 있죠. 환경 변화와 관련된 내용을 묻는 문제는 항상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이 좀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국제물류의 환경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국내외 물류기업 활동의 글로벌화로 국제물류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맞죠? 기업들이 더 이상 국내에서만 자국에서만 영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에서 영업을 많이 하죠. 그리고 외국에서 생산을 하고 조달을 하고 판매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국제물류의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2번 IoT 등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국내외 물류 기업들은 국제물류 체계를 플랫폼화 및 고도화하고 있다. 사물 인터넷 등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을 통해서 플랫폼 또는 고도화를 통해 국제 물류를 활성화하고 있다. 즉, 가시성을 우리가 조금 더 확보를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자, 그래서 요새 ICBM이 많이 사용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그렇죠? 사물 인터넷을 통해 데이터를 클라우드를 통해 수집을 하고 이러한 빅데이터를 통해서 모바일로 구현하는 그러한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3번 컨테이너 선박이 대형화됨에 따라 항만도 점차 대형화되고 있다. 자, 선박이 막 1만 TU급이 막 늘어나고 있죠. 1만 TU, 2만 TU급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하나의 선박에 컨테이너, 20피트 컨테이너 1만 개 또는 2만 개를 실을 수 있는 배예요. 그러면 배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 배가 접안을 하려면 당연히 부두도 같이 커져야겠죠. 그런 개념입니다. 4번 국제물류 시장의 치열한 경쟁 상황은 국내외 물류 기업들 간 전략적 제휴나 인수합병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선사들끼리 해운동맹의 역할은 점차 약화되고 있지만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 게임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물동량이 크게 증가되지는 않고 경쟁은 심화되다 보니까 살아남기 위한 전략적 제휴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5번 국내외 화주 기업들은 물류비 절감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 물류 전문 업체를 활용하지 않고 있다. 활용하지 않나요? 오히려 물류 전문 업체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죠. 아웃소싱을 많이 하고 있다. 제3자 물류를 사용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의 특징을 살펴보면 이런 내용들이 좀 많이 출제가 됐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쉽게 알 수 있는 내용들 있죠. 물류 전문 업체를 활용한다, 활용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좀 몇몇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너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문제가 좀 출제된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이 고득점을 받으시는데 좀 수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뒤에 가서도 또 볼 거예요. 이런 유형의 문제가 또 나옵니다. 자, 85번 보겠습니다. 글로벌 공급사슬 관리 시스템의 효율적 설계 및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SCM을 말하는 거죠. SCM 설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1번 구성원들이 시스템에 관한 목표를 명확히 정해야 하여 시스템의 목표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내리게 유도한다. 가장 일반적인 목표가 되겠죠. 2번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성과 측정 장치를 개발하도록 한다. 결국은 우리가 SCM을 통해서 효율적인 공급망 관리, 조달 물류, 생산 물류, 그 다음에 배송 물류까지 고객에게 전달하는 물류까지 정확하게 우리가 신속하며 비용을 줄여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SCM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수준 향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는지 당연히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장치가 개발이 되어야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성과가 우리가 SCM을 도입을 했을 때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지 않으면 굳이 할 필요가 없죠. SCM을 통해 더욱더 효율적인 성과가 발생되는 것을 우리는 목표로 하고 있는 겁니다. 3번 정보 공유를 통한 의사결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부서 간의 협동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나요? 자, SCM 같은 경우는 공급사슬 전체를 상호 연계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화라든가 서비스라든가 정보라든가 자금의 다양한 요소의 흐름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 부서 간 그리고 외부 업체들 간의 협력이 필수적인 사항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자재 공급업체, 부품 공급업체, 유통업체, 물류업체 외부로 봤을 땐 그런 업체들, 내부로 봤을 때는 뭐 회계부, 그 다음에 뭐 생산부, 관리부 이러한 부서들 간의 협동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3번이 잘못된 설명을 합니다. 자, 앞서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뭐 맞다, 아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3번을 딱 봤을 때도 부서 간의 협동은 당연히 중요하죠. 무슨 일을 하든 부서 간의 협동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3번 같은 경우도 좀 너무 쉽게 문제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4번. 물류기업의 물류 하부 구조 등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수행하며 이를 통해 미래 확장 가능성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아웃소싱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여 물류기업의 경쟁력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물류기업의 자원을 서로 결합하여야 한다. 3번하고 5번하고도 연계가 되죠. 3번에서는 부서 간의 협력은 필요하지 않다. 물류기업 간의 자원을 서로 결합하여야 한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반대되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SCM 같은 경우는 회사 내부 그리고 외부 기업들 간의 정보 공유와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86번 보겠습니다. 컨테이너 운송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선박의 속력이 빠르고 신속한 화물 조작이 가능하다. 벌크선에 비했을 때 뭐 설명을 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선박 자체는 기본적으로 항공기보다는 빠르지는 않아요. 그런데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이제 크기도 커졌지만 힘도 좋아져서 속력이 조금 더 빨라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사람이 일일이 싣는 게 아니라 기계에 의해서 크레인에 의해서 선적을 하다 보니까 선적과 하역 작업이 빠르다라는 측면으로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운송기간의 단축으로 수출 대금의 회수가 빨라져 교역 촉진이 가능하다. 선박의 고속화로 인한 운송기간이 뭐 단축되었다 이런 개념인데요. 수출 대금의 회수와 솔직히 컨테이너 운송 간의 관계가 직접적으로 있는지는 살짝은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뭐 TT 거래라든가 신용장 거래를 하게 되면
TT 같은 경우는 뭐 선적 전에 미리 대금을 지급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선적과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뭐 선적했다라는 사실을 통지하고 지급받을 수도 있고, 신용장 같은 경우는 선적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본선에 적재되었다라는 사실만 입증이 되면 선화증권이 나와서 바로 내고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살짝은 의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출제자의 의도로 봤을 때는 컨테이너의 선박의 고속화로 인한 수출 대금 회수가 빨라질 수도 있다. 이런 개념으로 그냥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2번 같은 경우는 살짝 조금 의문은 들긴 합니다. 자, 3번. 특수 컨테이너가 개발되고 있지만 모든 화물을 컨테이너화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맞죠? 컨테이너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큰 용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그 규격 안에 넣을 수 없는 화물은 존재한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컨테이너화에는 거액의 자본이 필요하며 선박 및 항만 직원의 교육, 훈련, 관련 제도 개선, 기존 설비 교체 등의 장기간의 노력과 투자가 필요하다. 그렇죠. 컨테이너선 아까 뭐 1만 TU, 2만 TU 말씀드렸잖아요. 그에 따라서 선박의 크기가 커질수록 항만도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항만에 있는 기존의 장비들도 교체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큰 선박에 있는 물건을 빨리 하역할 수 있도록 장비가 보완이 되거나, 그렇죠. 아니면 높이가 안 맞는다라고 하면 더 높은 크레인을 도입을 해서 해야겠죠. 그리고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컨테이너화에 따른 아무래도 교육에 따른 시간과 비용 등이 투자가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왕항복항간, 그러니까 왕복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왕복이라고 하잖아요. 오고 가는 걸 왕복이라고 하잖아요. 가고 오는 걸 왕복이라고 하는데, 자, 가는 항해, 오는 항해가 왕항복항이에요. 자, 물동량의 불균형이 발생해도 컨테이너선의 경우 공 컨테이너 회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발생을 하죠. 이게 뭐냐면 특정 항구로 가는 선박은 많아요. 그런데 오는 건 우리 항구로 오는 건 또 적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 가는 컨테이너는 많은데 다시 돌아오는 컨테이너는 적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쪽은 컨테이너가 항상 부족하고 이쪽은 컨테이너가 항상 남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빈 컨테이너를 다시 근처에서 컨테이너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또 운반하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는 이러한 빈 컨테이너의 회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특정 항로로는 많이 가는데 다시 돌아오는 컨테이너는 적을 때, 컨테이너는 수요는 많은데 돌아오는 컨테이너가 없다 보니까, 빈 컨테이너가 없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아웃바운드와 인바운드 간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컨테이너 수급 문제는 발생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컨테이너가 부족한 곳에서는 다른 항구로부터 빈 컨테이너를 가져와서 수출자한테 공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한 비용이 추가 비용으로 청구가 되기도 합니다. 자, 이런 개념으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87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컨테이너 종류로 옳은 것은 과일, 채소 등의 선도 유지에 적절한 단열 구조를 갖춘 컨테이너로 통상 드라이 아이스 등의 냉매를 사용하는 보냉 컨테이너. 자, 여기서 적절한 단열 구조를 갖췄다라고 하는데요. 컨테이너 전면을 열 전도율이 낮은 단열재로 처리한 그러한 컨테이너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1번부터 볼까요? 리퀴드 벌크 컨테이너. 쉽게 말하면 탱크 컨테이너예요. 유류라든가 화학약품을 싣고 다니는 컨테이너 있죠? 컨테이너 프레임이 있고 그 안에 대형 탱크가 들어가 있는 그러한 컨테이너를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드탑 컨테이너인데요. 자, 하드탑 컨테이너라고 하는 것은 오픈탑 컨테이너 뚜껑 같은 경우, 오픈탑 컨테이너의 지붕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캔버스 재질로 되어 있는데, 캔버스 재질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방수성이 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천정의 커버를 좀 단단한 루프 패널 형태로 지붕만 바꾼 것을 우리가 하드탑 컨테이너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드탑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오픈탑 컨테이너에서 지붕을 좀 단단한 재질로 바꾼 것,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3번 사이드 오픈 컨테이너, 측면 개방형 컨테이너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컨테이너는 20피트, 40피트가 이렇게 쭉 있으면 뒷문을 이렇게 열잖아요. 그런데 사이드 오픈 같은 경우는 그 좁은 문이 아니라 긴 20피트, 40피트 그 옆면을 열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컨테이너를 우리가 사이드 오픈 컨테이너라고 합니다. 자, 4번 insulated container, 단열 컨테이너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여기서는 정답은 4번이 됩니다. 그러니까 단열재로 막아놓은 단열재를 보강한 컨테이너를 의미하고요. 리퍼 컨테이너라고 있는데 리퍼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아예 외부에다가 냉각 장치를 달아놓은 컨테이너를 말하는데 여기서는 이러한 냉각 장치를 넣지는 않고 내부에다가 단열재를 넣은 컨테이너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5번 스켈레톤 컨테이너. 보통 그 스켈레톤 컨테이너라는 표현을 이렇게 많이 쓰지는 않는데요. 그나마 유사하게 볼 수 있는 게 이제 플랫렉 컨테이너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보통은 그 스켈레톤 컨테이너 트레일러라는 표현으로 좀 많이 써요. 그게 뭐냐면 그 여러분 다니다 보면 길거리에서 20피트나 40피트 컨테이너 싣고 다니는 차량들 있죠. 그 컨테이너가 실려 있는 그 밑부분, 그 부분을 보면 우리가 그 부분을 우리가 보통 이제 스켈레톤 컨테이너 트레일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컨테이너를 내려놓고 보면 무슨 생선 가시처럼 가운데 뼈 있고 그 다음에 가시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밑에 바퀴 달려 있고 그 위에다가 컨테이너를 실을 수 있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스켈레톤 컨테이너 트레일러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단열 컨테이너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88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조금 어려웠을 거예요. 너무 지엽적인 문제가 나왔어요. 그렇죠? 좀 어려운 문제라고 여러분이 볼 수가 있겠는데 자, 다음은 CSC NX1 Serious Structural Deficiencies in Containers 내용의 일부이다. 괄호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자, 첫 번째 박스를 보면요. Structural Sensitive Component라고 되어 있죠. 구조적으로 민감한 구성 요소라고 되어 있고요. 자, 옆에 Serious Structural Deficiency, 심각한 구조적 결함. 이러한 경우는 이 구조물에 있어서 심각한 결함으로 보겠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컨테이너 안전협정에 의해서 이러한 내용으로 보는 거예요. 컨테이너의 심각한 구조적 결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내용의 설명은 어떠한 구조물에 대한 설명인가라는 문제입니다. 88번 같은 경우는 틀리라고 낸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까지 CSC 그 협약까지 협정 내용까지 다 보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심지어 여기서는 부속서예요. 부속서에 관한 내용을 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출제자분이 여러분 한번 틀려보세요. 그래서 변별력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냥 낸 문제인 것 같아요. 자,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ocal deformation perpendicular to the lane in excess of 100mm or in the rails material in excess of 75mm. 자, 일단 그냥 힌트로 봤을 땐 레일이 나오네요. 그렇죠? 중간에 레일이 나와요. 우리 내용은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보니까 일단 레일이 나와요. 그러면 1번 아니면 2번이겠구나. 이렇게 추측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 내용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mm를 초과하는 레일의 수직으로 봤을 때 국부 변형 또는 길이 방향으로 75mm를 초과하는 균열이나 찢어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러한 경우에는 심각한 구조적 결함으로 보겠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컨테이너를 생각을 해보면 구조가 어떻게 돼 있죠? 컨테이너가 보통 자, 그림을 그냥 이렇게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컨테이너 우리가 옆에서 본 그 모습입니다. 여기가 이제 그 문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요 윗부분이죠. 여기 요 부분 여기가 탑 레일이에요. 자, 그러면 바텀 레일은 어딜까요? 바텀 레일은 여기가 되겠죠. 긴 그 뼈대 있죠? 끝부분에 있는 이 뼈대를 우리가 바텀 레일이라고 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하부 레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는 상부 레일이 되겠고요. 에듀윌 유료회원으로 가입을 했더니 친구 추천 이벤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아는 사람들한테 추천을 다 해줬어요. 근데 친구들이 결제할 때마다 10만 원씩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 지금까지 받은 게 2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보기 3번 보시면은 코너 포스트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코너 포스트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요 부분 있죠? 요 윗부분이 프론트 코너 포스트예요. 자, 요 부분이 프론트 코너 포스트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요 부분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요 뒷문 있죠? 요 양 옆에 이쪽이 레어예요. 레어 코너 포스트예요. 자, 요런 개념이고요. 자, 그 다음에 코너 앤 인터미디어트 피팅스라고 되어 있는데 요 부분은 어디냐면 요 모서리예요. 요 모서리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래서 컨테이너 그 핸들러라든가 크레인이 들어오면 여기서 들고 나서 고리 같은 게 있어서 이걸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고정이 돼요. 차 밑부분에도 트레일러 바닥 부분에도 이렇게 돌기 같은 게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에다가 여기 구멍이 뚫려 있어서 여기다가 딱 맞춰 끼는 거예요. 자, 이러한 형태를 우리가 코너 앤 인터미디어트 피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언더스트럭처 같은 경우는 요 하부예요. 바닥 부분 있죠? 요 하부 부분을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요 긴 부분을 상부 레일, 이 부분을 하부 레일, 여기를 코너 포스트라고 하고 이 부분을 우리가 피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설명은 버텀 레일의 구조적 결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부 레일 같은 경우는요, 그냥 말씀을 이거는 그냥 한번 제가 읽어 드릴게요. 자, 상부 레일의 심각한 구조적 결함으로 보는 경우는 60mm를 초과하는 레일의 국부 변형, 길이 방향으로 45mm를 초과하는 균열 또는 찢어짐,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심각한 구조적 결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그 88번 문제 같은 경우는 100mm를 초과하는 레일의 수직 국부 변형이라든가 또는 길이 방향으로 75mm를 초과하는 균열이라든가 그러한 찢어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 부분에서 이제 그 균열이라든가 찢어진 부분은 원래 더 들어가야 되는데 이 부분은 좀 삭제가 됐거든요.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놨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런 내용이에요. 변형이 있거나 찢어지거나 균형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부 레일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죠? 그렇죠? 처음 보는 내용이잖아요. 우리 기본 이론 부분에서도 이렇게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다루지는 않는데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찍을 수밖에 없어요. 레일이라는 개념이 나왔기 때문에 탑 레일이냐 바텀 레일이냐 두 개 중에 하나를 찍을 수밖에 없어요. 참 안타까운 문제입니다. 그렇죠? 89번 보겠습니다. 전기선사들의 전략적 제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공동운항을 통해 선복을 공유한다. 2번 화주에게 안정된 수송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광석, 석탄 등 벌크 화물 운송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전기선 선사들은 주로 어떤 화물을 운송을 하죠? 컨테이너 화물을 운송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석이라든가 석탄 등 벌크 화물을 운송을 하는 것은 부정기선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3번이 잘못된 설명이죠. 앞 문제는 굉장히 어려웠는데 뒷문제 같은 경우는 허무할 만큼 문제가 쉬웠죠. 그렇죠.
정기선사들 쉽게 생각하면 해운동맹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공동운항이라든가 해운동맹을 통해서 선봉량을 조절을 한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일정대로 배를 선박을 운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안정된 수송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 정기선사들끼리 전략적 제휴를 맺고 있다. 해운동맹은 좀 약화가 되고 있지만 전략적 제휴는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한 거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부정기 선사들을 통해 부정기 선을 통해서 벌크 화물의 운송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90번 해상 운송 화물의 선적 주차를 다 순서대로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먼저 배에다가 물건을 싣겠습니다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선복 좀 빌려주세요. 우리 물건 실어야 됩니다. 요청을 하는 거죠. 쉬핑 리퀘스트를 요청을 하겠죠. 그에 따라서 선사가 부킹 노트를 부여를 하겠고요. 그리고 쉬핑 오더를 통해서 선박에 적재하도록 요청을 합니다. 그렇죠? 선박에 이제 선적하세요라고 통지를 하는 거죠. 그러면 물건을 선적하면 1등 항해사가 메이트 리시프트를 발행을 하는 겁니다. 이상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서 발급을 하죠. 그리고 나서 메이트 리시프트 MR을 선사에 제공을 하면 쉽드비엘 선적 선화 증권이 발급이 됩니다. 자, 그래서 90번 같은 경우는 재래선의 선적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91번 정기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운임은 공시된 확정 운임이 적용이 된다. 자, 타리프가 공시가 되고 있죠. 개품 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선화 증권을 사용한다. 정기선은 주로 컨테이너 화물이기 때문에 개별 화물에 대한 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선화 증권이 사용이 된다. 다수의 화주로부터 다양한 화물을 집하하여 운송한다. 그렇죠? 컨테이너 선박에 얼마나 많은 화주의 물건이 들어가겠어요. 4번 특정한 항구간을 운항 계획에 따라 규칙적으로 반복 운항한다. 정기선의 특성이죠. 이 선박이 운항하는 항로와 일정이 거의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의 일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주들은 본인이 원하는 선적 스케줄에 따라 선적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항해 단위, 기간 등에 따라 계약 조건이 다른 용선 계약서를 사용을 한다. 용선 계약서라고 하는 것은 배를 빌리는 계약서죠. 용선 계약을 사용하는 것은 부정기선 운송에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정기선에서는 선화증권을 사용을 하고요. 벌크 화물을 운송을 하는 부정기선 운송의 경우 용선 계약서를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정답은 5번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문제를 살펴봤을 때 어려운 건 좀 어렵고 이런 것들은 좀 굉장히 쉽죠. 그렇죠? 92번 보겠습니다. 해상운송과 관련된 국제기구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이런 문제가 제일 싫죠. 그렇죠? 국제기구와 또는 협약에 대한 내용이 나올 때가 우리는 제일 싫어요. 자, 한번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 IACS는 국제적인 대리업의 확장에 따른 제반 문제점을 다루기 위해 설립된 운송주선인의 민간기구이다. 운송주선인의 민간기구는 뭐죠? 국제복합운송주선인 협회연맹이라고 하는 피아타가 있죠. 그렇죠? 자, IACS 같은 경우는 국제선급협회 또는 국제선급연합회라고 합니다. 자, 한국 선급이 있죠? 이러한 나라들의 선급의 모임이 국제선급연합회예요. 선박의 가망성을 판단을 하고 해사 안전기술의 촉진과 해양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죠. 자, 기억은 잘못된 설명이네요. 니은 빔코는 선주의 공동이익을 위해 창설된 민간기구이다. 발트의 국제해운연맹을 우리가 빔코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선주들의 이익을 위해서 창설된 민간기구고요. 각종 통계 자료라든가 또는 선사들 간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이러한 각종 의견들을 제시를 하고 있죠. 디귿 ICS는 선주들의 권익보호와 상호 협조를 위해 만든 선주들의 각국 선주협회들이 설립한 민간기구이다. 맞죠? 자, 리을 보겠습니다. IMO 국제무역과 경제발전을 촉진할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연합의 전문기구이다. 국제무역과 경제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UN 전문 산하기구는 뭐죠?
WTO에 대한 설명이죠. 자, IMO 같은 경우는 국제해사기구죠. 조선해운 등 국제해사 문제를 다루기 위한 유엔사나 전문기구고요. 정부가 회원이 됩니다. 자, 그래서 둘 다 유엔 전문기구는 맞는데 WTO는 무역이라든가 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IMO는 해사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런 내용이죠. 정답은 니은과 디귿만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93번 전기용선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선박 자체만을 빌리는 선박 임대차 계약이다. 선박만 빌려요. 무슨 계약이죠? 나용선 계약이죠. 자, 2번 용선 계약 기간은 통상 한 개의 항해를 단위로 한다. 한 개의 항차만 거래를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포틀랜드에서 부산까지만 온다. 자, 이게 무슨 운송 계약이죠? 전기 용선 계약이 아니라 항해 용선 계약의 설명입니다. 3번 용선자가 선장 및 선원을 고용하고 관리 감독한다. 용선자가 선장과 선원을 고용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은 무슨 방식이죠? 나용선 계약 방식이죠. 그렇죠? 선박의 유지 및 수리비를 용선자가 부담한다. 이것도 나용선 계약에 관한 설명입니다. 5번 기간용선 계약이라고도 하며 선박의 보험료는 선주가 부담한다. 자, 5번이 맞는 설명이네요. 자, 기간용선에서 용선자는 용선료와 운항비, 뭐 연료비라든가 하역비라든가 입출항 항비 등을 부담을 하고요. 선박의 보험료는 선주가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94번입니다. 만재훌수선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만재훌수선 마크는 TFF, TSW, WNA 등이 있다. 자, TF는 열대담수 만재훌수선, 그렇죠? F는 하기담수 만재훌수선, T는 열대만재훌수선, S는 하기만재훌수선, W는 동기만재훌수선, WNA는 동기북 대서양 만재훌수선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자, 2번 만재훌수선 마크는 선박 중앙부의 양현 외측에 표시되어 있다. 선박이 길게 있으면 가운데다가 표시를 해놓은 거죠. 그렇죠? 양쪽에 표시가 되어 있고요. 3번 선박의 항행대역과 계절 구간에 따라 적용 범위가 따르다. 자, 위에서 설명을 하고 있죠. 열대 만재훌수선, 뭐 동기 만재훌수선 이런 식으로 계절이라든가 또는 지역에 따라서 홀수를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놓고 있는 거죠. 자, 1번과 3번 같이 보시면 되겠고요. 4번 자, reserved buoyancy란 선저에서 만재훌수선까지 이르는 높이를 말한다. 자, 이게 뭘 말하는 거죠? reserved buoyancy라고 하는 것은 예비 부력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예비 부력이라고 하는 것은 선체가 가라앉았을 때 부력이 증가할 수 있도록 함정 안쪽에 배 안쪽을 가로막아 놓은 그러한 공간의 용적을 우리가 예비 부력이라고 하는 거지 선저에서 배 밑부분에서 만재훌수선까지 이르는 높이를 표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현을 우리가 홀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화물의 과적을 방지하고 선박의 가망성이 확보되도록 설정된 최대한도의 홀수이다. 그렇죠? 배가 가라앉을 수 있는 그 높이까지 표시해 놓은 게 만재훌수선이라는 내용이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9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해 용선 계약의 하역비 부담 조건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것은 자, 기억 라이너 또는 버스텀 적하시 양하시 하역비를 선주가 부담한다. 그래서 보통은 전기선 운송에서 이제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라이너턴 같은 경우 항해 용선에서도 이런 같은 개념으로 사용이 됩니다. 자, 니은 FIO 여기서 F는 free죠. 자, free라고 했을 때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그랬죠? 선주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in and out 들어갈 때, 적하할 때, 양하할 때 선주는 free하다. 책임을 지지 않는다. 반대로 말하면 누가 부담한다?
화주가 부담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free in. 적하할 때, 선박에다가 적재할 때 선주는 책임지지 않는다. 그럼 누가 부담한다? 화주가 부담한다. 양하할 때는 선주가 부담한다. 자, 반대죠. free out이죠. 양하할 때 선주는 책임지지 않는다. 양하할 때 화주가 부담한다. 적하할 때 선주가 부담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선주 입장에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free in and out 이런 표현이 나오면 면책이 된다,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나왔을 때는 선주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기역과 니은이 옳은 설명이 되죠. 자, 96번입니다. 다음 괄호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자, 기역은 선박에 밀폐된 내부 전체 용적을 말하며 선박의 크기 및 선봉량을 비교할 때 이용이 된다. 선박 전체의 용적, 그렇죠? 용적 톤수를 말하는 것 같아요. 자, 내부에 밀폐된 전체 용적을 말한다. 선박의 크기를 비교할 때 사용이 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용적 톤수에 해당하는 총 톤수의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죠. 다만 총 톤수에서 안전과 위생에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를 하죠. 자, 기역은 총 톤수에 대한 설명이네요. 자, 니은 선박이 적재할 수 있는 화물의 최대 중량을 나타낸다. 자, 여기서는 중량 톤수를 나타내네요. 화물의 최대 중량을 표시한다. 선박의 매매나 용선료를 산출하는 기준이 된다. 뭐죠? 재화 중량 톤수에 대한 설명이죠. 그렇죠? 적재할 수 있는 화물의 최대 중량, 만재 배수량에서 경화 배수량을 뺀 차이만큼을 표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97번. 복합운송인의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과실책임 원칙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운송인의 적절한 주의 의무를 전제로 한다. 과실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운송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합리적 주의를 다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운송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즉, 과실이 있으면 그 과실에 대해 보상을 해라라는 내용이 과실 책임이고요. 주로 해상 운송에서 채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송인이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과실이 없다. 그러한 내용을 입증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1번은 옳은 설명이 되겠고요. 자, 2번. 엄격 책임 원칙은 과실의 유무를 묻지 않고 운송인이 결과를 책임지는 것이지만 불가항력 등의 면책을 인정한다. 자, 엄격 책임 같은 경우는요, 항공운송에서 채택을 하고 있고요. 면책의 항변이 절대로 인정이 되지 않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불가항력 등의 면책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3번. 무과실 책임 원칙은 운송인의 면책 조항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 자, 무과실 책임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요, 운송인의 과실 여부에도 불문하고 있는지 없는지 관여하지 않고 일단 배상 책임을 지우도록 하는 것을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 조항을 두고 있어요. 불가항력이라든가 포장의 불비, 통상의 누손, 화물의 고유 성질에 대해서는 면책을 인정을 해줍니다. 자, 4번. 단일 책임 체계에서 복합운송인이 전 운송 구간의 책임을 지지만 책임의 내용은 발생 구간이 적용이 되는 책임 체계에서 결정된다. 자, 설명은 지금 이종 책임 체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단일 책임 체계에서는 발생 장소나 운송 수단에 관계없이 단일 기준을 적용을 합니다. 5번. 이종 책임 체계는 UN 국제 물품 조약 운송 조약이 채택하고 있는 체계로 단일 변형 책임 체계라고 한다. 자, UN 국제복합 운송 조약, 우리가 다른 말로 MT 조약이라고 하는데, MT 조약에서는 변형 단일 책임 체계 원칙 또는 수정 단일 책임 체계 원칙을 채택을 하고 있죠. 자, 5번도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종 책임 체계를 다루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자, 98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국제항공기구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기억. 시카고 조약에 의거하여 국제항공의 안전성 확보와 항공질서 감시를 위한 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유엔산하 항공 전문기구다. 뭐죠? 정부가 회원이 되고 시카고 조약 국제 민간 항공 조약에 의해서 설립이 된
정부가 회원이 되는 유엔사나 항공 전문 기구는 우리가 ICAO 국제민간 항공기구라고 하죠. 니은 각국의 정기항공사에 의해 운임, 정비 등 상업적, 기술적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적 민간항공단체는 뭐죠? 이 단체에서는 에어웨이빌 양식을 통일하기도 했습니다. 항공사가 회원이 되는 민간항공단체는 국제항공운송협회 IATA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99번. 항공운송인의 책임을 규정한 국제조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1929년 체결된 와르소 컨벤션은 국제항공운송인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한 최초의 조약이다. 그렇죠? 와르소 또는 우리가 바르샤바 협약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최초의 항공운송인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한 조약이 되겠고요. 2번 헤이그 프로토콜에서는 여객에 대한 운송인의 보상 책임 한도액을 인상했다. 자, 와르소에서 여객에 대해서는 보통 12만 5천 프랑이었는데 여기서는 2배를 늘렸죠. 25만 프랑까지 책임 한도액을 인상을 했습니다. 3번 몬트리올 어그리먼트, 몬트리올 협정에서는 화물에 대한 운송인의 보상 책임 한도액을 인상했다. 화물에 대해서는 변동된 게 없죠. 그런데 미국을 달래기 위해서 여객의 사망, 상해에 대해서 미화 7만 5천 달러까지 보상하는 걸로 변경을 했죠. 자,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4번 과테말라 프로토콜에서는 운송인의 절대 책임이 강조되었다. 한도액의 운송인의 한도액의 정기적 자동 수정 또는 화해 촉진 조항 규정이 추가된 특징을 갖습니다. 몬트리올 추가 의정서에서는 IMF의 SDR이 통화의 환산 단위로 도입되었다. 기존에는 포앙카레 프랑이었죠. 근본이 제도에서의 포앙카레 프랑에서 SDR로 변경이 이루어졌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미국을 달래기 위해서 화물은 놔두고 운송인에 대한 배상 책임을 7만 5천 달러까지 규정을 한 내용이죠. 자, 100번 보겠습니다. 항공화물 운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해상 화물 운송에 비해 신속하고 화물의 파손율도 낮은 편이다. 빠르게 가기 때문에 운송 중에 위험이 덜하다라는 거고요. 항공 여객 운송에 비해 계절적 변동이 적은 편이다. 화물은 아무래도 지속적으로 막 물자는 흐름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타고 다니는 여객보다 보통 막 시즌이 있잖아요. 휴가 시즌, 크리스마스 시즌, 뭐 새해라든가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사람이 많지만 그 외에는 조금 적을 때도 있죠. 하지만 물동량 같은 경우는 연중 크게 변동이 이루어지진 않는다라는 내용입니다. 해상화물 운송에 비해 운송 비율이 높은 편이다. 그렇죠? 항공 여객 운송에 비해 비용이 아무래도 이제 비싸죠. 항공으로 가면 빠르게 가다 보니까 좀 비싸고 많이도 못 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공사 입장에서는 비행기를 띄우는데 많은 비용이 들게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을 아무래도 적은 화주들이 이제 적재를 하다 보니까 나눠서 이제 비용 부담을 시키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용이 비쌀 수밖에 없다. 항공 여객 운송에 비해 왕복 운송의 비중이 높다. 맞나요? 아니죠. 여러분 여행 가시죠. 외국으로 휴가철에 여행 가시잖아요. 가서 안 돌아오세요? 돌아오시죠. 보통 왕복으로 끊죠. 여행 갔다가 우린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일상으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물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대부분 가면 끝이죠. 뭐 이제 임대 목적이라든가 뭐 반송이라든가 이런 경우를 제외하면 물건은 공급되면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왕복으로 안 움직여요. 대부분. 그런데 여객은 여러분이 여행이나 출장을 가시면 갔다가 오셔야 되잖아요. 그 개념이에요. 5번. 해상화물 운송에 비해 고가의 소형화물 운송에 적합하다. 그렇죠? 비싸고 작은 것들 배에 실어서 가면 위험하죠. 그래서 아무래도 빠르게 비행기를 통해서 신속하게 이동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101번 문제부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